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드디어 확정된 독일 대표팀 최종 명단을 완전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명단 발표 직후부터 현지 독일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독일의 현재 상황, 주요 이슈, 강점과 약점, 그리고 조별리그 전망까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독일 대표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대표팀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독일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뭔가 두렵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4번의 월드컵 우승, 3번의 유럽 챔피언, 수십 년간 세계 축구를 지배했던 그 독일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의 독일은 과거의 그 독일이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의 우승 후보군을 따져보면 전통적인 최강자들인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같은 팀들이 상위권을 꽉 쥐고 있는데요. 이 팀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독일의 전력은 안타깝지만 한두 단계 아래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물론 독일 특유의 조직력과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력 자체만 놓고 냉정하게 비교했을 때 최상위 우승 후보로 꼽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팬들과 언론의 신뢰도 문제도 있어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두 대회 연속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뒀고 자국에서 개최한 2024 유로에서도 8강에서 스페인에게 패하며 짐을 쌌습니다. 홈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기대가 정말 컸는데 또 한 번의 실망을 안겨줬죠. 이런 연이은 부진으로 인해 독일이라면 믿고 본다는 인식이 많이 흔들린 상황입니다. 과거라면 독일이 명단만 발표해도 이번에도 강하겠구나 하는 반응이 나왔다면 지금은 명단이 나와도 과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겔스만 감독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과연 이 명단으로 독일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명단 발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동의할 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누엘 노이어의 복귀입니다. 노이어는 유로 2024가 끝난 뒤 독일 대표팀 은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었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수십 년간 독일 골문을 지켜온 레전드의 국가대표 커리어가 마무리됐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겔스만 감독이 그를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고 더 나아가 주전 골키퍼로 확정지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무려 44살입니다. 44세의 골키퍼가 월드컵 주전 골키퍼로 나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노이어가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라는 점, 대형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과 경험이 팀의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겔스만 입장에서도 불안한 요소가 많은 이번 팀 구성에서 최소한 골키퍼만큼은 최고를 쓰겠다는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올리버 바우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바우만은 노이어가 은퇴를 선언한 이후, 그러니까 새로운 주전 골키퍼가 필요하던 시기에 독일 대표팀의 정규 예선 경기들을 주전으로 뛰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 온 선수입니다. 착실하게 기회를 잡고 대표팀에 정착했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갑자기 레전드 선배가 복귀해서 그 자리를 그대로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현지 독일에서도 바우만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하고 이 결정이 과연 공정하냐는 논란이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나겔스만으로서는 감독의 철학과 소신으로 내린 결정이겠지만 팀 내 분위기나 선수들과의 신뢰관계 측면에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이어의 복귀와 주전 확정, 이것이 이번 독일 명단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 명단을 포지션별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골키퍼는 방금 말씀드린 마누엘 노이어, 그리고 올리버 바우만, 알렉산더 뉘벨, 이렇게 3명입니다. 뉘벨은 젊고 재능 있는 골키퍼로 미래를 위한 경험 쌓기 차원의 발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명 모두 확실한 자기 색깔을 가진 골키퍼들이지만 주전 자리는 노이어가 먼저 받아놓은 상황이죠.
수비진은 총 8명이 뽑혔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 발데마르 안톤, 요나탄 타, 요슈아 키미히, 니코 슐로터베크, 나타니엘 브라운, 다비트 라움, 그리고 말리크 티아우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키미히의 포지션인데요. 키미히는 원래 본업이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나겔스만 감독은 이번에 그를 풀백으로 기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미히가 풀백을 잘 소화한다는 건 이미 바이에른에서도 수없이 증명해왔으니까요. 리디거는 여전히 수비진의 정신적 지주이자 캡틴 역할을 맡고 있고, 라움은 공격 가담 능력이 뛰어난 레프트백으로 공수 밸런스를 맞춰줄 선수입니다. 말리크 티아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탁된 수비수로 나겔스만이 중요하게 보는 선수입니다. 미드필더진은 이번 명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 파블로비치, 레온 고레츠카, 자말 무시알라, 파스칼 그로스, 앙겔로 슈틸러, 플로리안 비르치, 나딤 아미리, 펠릭스 은메차, 총 8명입니다. 이 중에서 역시 눈길이 집중되는 건 자말 무시알라와 플로리안 비르치입니다. 무시알라는 현재 독일 축구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고, 비르츠도 레버쿠젠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이번 독일의 가장 큰 무기이자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파블로비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실 나겔스만 감독이 굉장히 신임하는 선수입니다. 고레츠카는 경험과 피지컬을 겸비한 베테랑이고요. 공격 수진은 카이 하베르츠, 제이미 레벨링, 닉 볼테마데, 막시밀리안 바이어, 르로이 자네, 레나르트 칼, 데니스 운다부, 총 7명입니다. 하베르츠는 아스널에서 크게 성장해 이제는 독일 공격진의 중심이 된 선수입니다. 자네는 이름값만으로는 아직도 충분히 위협적인 윙 어태커고요. 닉 볼테마데는 최근 독일 공격진에서 새롭게 부상한 선수로 피지컬과 공중볼 경합 능력이 강점입니다. 레나르트 칼과 운다부는 이번에 깜짝 발탁된 이름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예상 밖의 선택, 즉 깜짝 발탁된 선수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레나르트 칼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어린 공격 자원인데요. 아직 완성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겔스만 감독이 신선한 조커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젊은 혈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죠. 그 미래 가능성을 보고 일찍부터 국제 무대 경험을 시켜주려는 의미도 있어 보여요. 두 번째는 나딤 아미리입니다. 마인츠 소속으로 화려한 이름값보다는 활동량과 투쟁심, 그리고 조직 안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사실 화려한 개인기나 B클럽 소속이 아니라서 선발이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반대로 들어오지 못한 선수들도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테어 슈테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르셀로나의 수문장이자 노이어와 함께 독일 최고의 골키퍼 자리를 오랫동안 다퉈온 슈테겐이 이번에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과 경기 감각 저하 문제인데요. 부상으로 오랜 기간 결장하면서 경기 감각을 잃은 상황이다 보니 나겔스만으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슈테겐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죠. 다음은 니클라스 펠크루크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깜짝 활약을 보여주며 독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수인데요. 최근 소속 클럽에서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정통 9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인데 탈락했다는 점에서 뒤에 말씀드릴 독일의 9번 부재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세르게 그나브리도 빠졌습니다. 그나브리는 사실 최근 소속팀 바이에른에서 폼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부상이 찾아오면서 낙마하게 됐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케이스죠. 이 외에도 카림 아데예미, 크리스 피리히, 케빈 샤데 같은 선수들도 탈락했습니다. 아데예미는 경기력 기복이 문제였고 피리히와 샤데는 부상 이력이나 경쟁에서 밀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보면 충분히 명단에 들만한 선수들인데 그만큼 독일도 선택에 고민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독일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강점들을 짚어볼게요.
약점이 많다고 해서 강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독일에는 분명히 무기가 있습니다. 명단을 보면 노이어, 키미히, 파블로비치, 무시알라 등 바이에른 뮌헨 소속 선수들이 핵심 포지션에 여러 포진해 있습니다. 클럽에서 매일같이 호흡을 맞추며 훈련하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대표팀에서도 함께하니 조직력 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이른바 클럽 코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들 사이에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서로의 플레이를 읽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소집 기간에도 팀으로서의 완성도를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두 선수 이야기가 가장 흥분되는 파트입니다. 플로리안 비르츠와 자말 무시알라. 이 두 선수는 동갑내기 22살이고 둘 다 현재 유럽 최고의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무시알라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최고 레벨의 선수임을 매 시즌 증명하고 있고 비르츠는 지난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끌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이 두 천재가 동시에 피치 위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둘 다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로 돌파하고 타이밍 좋은 패스로 기회를 만들고 직접 골도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조합을 어떻게 막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상대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독일이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공을 빼앗고 빠른 템포로 공격으로 전환하는 스타일이죠. 이 방식은 잘 맞아 떨어질 때 상대가 수비 조직을 갖추기 전에 골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거기에 세트피스도 독일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리디거, 요나탄 타, 카이 하베르츠 모두 공중볼에 강하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상대팀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 세트피스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진 추세인 만큼 독일의 이 강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당연히 약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약점들이 독일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독일 대표팀의 고질적인 고민이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정통 9번, 즉 박스 안의 떡하니 자리를 잡고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헤더나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전형적인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이번 명단에 마땅히 없습니다. 펠크루크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탈락했고 볼테마데가 피지컬은 있지만 아직 최전방 고정 스트라이커로서의 완성도가 검증되지 않았어요. 하베르츠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깝고 자네는 윙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독일이 강팀과 붙을 때는 비르츠와 무시알라의 창의성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지만 약팀이나 수비 중심팀을 만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수비 블록을 내리고 단단하게 버텨주면 그 블록을 뚫어줄 스트라이커가 없으면 공격이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뛰어나도 마지막 마무리를 책임질 공격수가 없으면 골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문제가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나겔스만의 전방 압박 축구는 분명히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소도 내포합니다.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앞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공을 빼앗겼을 때 뒷공간이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이 전환 순간을 잘 활용하는 팀, 즉 빠른 역습 능력을 가진 팀을 만나면 그 뒷공간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것이 독일 대표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어요. 공격 가담을 많이 하다 보니 수비 전환 시 페이스가 늦어지고 그 순간에 뒷공간으로 스루볼 하나가 들어오면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주요 대회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팀은 물론 중위권 팀에게도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불안 요소인데요. 독일의 가장 큰 무기인 무시알라가 최근 부상 복귀 이후 컨디션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무시알라가 100% 폼을 발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독일의 공격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베르츠도 잔부상이 걱정입니다. 아스널에서 중요한 선수가 되었지만 크고 작은 부상이 자주 따라다니는 편이거든요. 자네도 문제입니다. 이름값으로는 아직도 세계적인 선수지만
경기력 기복이 워낙 심한 선수입니다. 어떤 날은 수비 전체를 혼자 흔들어 놓는데 또 어떤 날은 경기 내내 존재감이 없기도 해요. 이 세 선수가 동시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이 세 선수의 폼이 들쑥날쑥하면 독일의 공격력도 들쑥날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독일이 실제로 어떤 팀들과 맞붙게 되는지 조별리그 3경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으로는 독일이 2조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상대 전력을 놓고 보면 독일이 충분히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편성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기본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독일을 2번이나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킨 원인이기도 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퀴라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독일이 무조건 잡아야 하는 팀입니다. 아니,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서 대량 득점을 올려야 제대로 된 첫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퀴라소를 상대로 골 차이를 크게 벌려놔야 나중에 다른 결과에 따른 변수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퀴라소전에서 고전하거나 득점이 적다면 그것 자체가 독일에게 적신호가 될 겁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8강까지 가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강한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춘 팀입니다. 빠른 전환, 강력한 신체 능력,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가 특징이죠. 독일이 이 경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수비 전환 문제입니다. 독일이 전방 압박을 가하다가 코트디부아르에 공을 빼앗기는 순간 그들의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을 앞세운 역습이 시작될 텐데 이걸 수비진이 어떻게 막느냐가 이 경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기가 독일 수비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에콰도르는 남미팀 특유의 색깔을 가진 팀입니다. 남미팀들은 수비 조직이 정말 탄탄하고 강한 압박과 끈질긴 체력전을 구사합니다. 단단하게 블록을 내리고 버티다가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경기를 잘해요. 이게 바로 독일의 9번 부재 문제가 직접적으로 시험받는 경기가 됩니다. 에콰도르가 로우 블록, 즉 두터운 수비 블록을 내리고 버티면 독일이 그 블록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이 경기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비르츠와 무시알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세트피스, 측면 공격, 그리고 선수 교체를 통한 전술 변화가 중요해지는 경기입니다. 이 에콰도르전이 오히려 코트디부아르 전보다 독일에게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독일 최종 명단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독일 대표팀은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르츠와 무시알라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의적인 공격 자원이 있고 경험 많은 리디거와 바이에른 코어가 조직력을 잡아주고 있으며 노이어라는 대형 무대의 산증인이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도 축구 지능이 높고 전술적으로 다양한 옵션을 구사할 수 있는 지도자고요. 그러나 동시에 불안 요소도 명확합니다. 9번의 부재, 수비 전환 불안, 핵심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또 한 번의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독일 대표팀의 성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무시알라와 비르츠가 월드컵 본선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 둘째, 수비 전환 문제를 나겔스만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이 2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독일은 충분히 8강을 넘어 4강까지 갈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독일은 또다시 이른 탈락의 쓴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독일이 이번 대회에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월드컵 관련 콘텐츠는 계속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